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50대 후반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사연자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 해요. 인생이 너무 굴곡져서 이런 사연을 안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전 곧 환갑을 앞두고 있는 장년 여성입니다. 이 나이대가 되면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누구나 하나씩 사연을 품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 사는 얘기를 듣다 보면 공감도 되고 위로도 되고 때로는 같이 역정도 내며 만나보지도 않은 사연자분들이 가끔은 친구 마냥 정도 가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듣는 좋은 취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인생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과 불행은 워낙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가 힘들죠. 저는 꽤 불행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하곤 했었어요. 그럼에도 일상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원동력으로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견뎌냈기에 이젠 조금은 제 삶이 행복에 가까워졌다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항상 사연을 듣기만 하였다면 오늘은 제 얘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잘 살지도 그렇다고 가난하지도 않은 집안의 삼남 일녀 중 셋째로 태어나 홀로 딸이라는 이유로 꽤나 차별을 받으며 자랐어요. 엄마는 6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일을 알려주셨죠. 빨래나 설거지, 그리고 집안을 쓸고 바닥을 걸레질하게 시키셨어요. 워낙 어릴 때라 잘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집안일을 마치면 엄마는 음식 준비를 하셨고 전 어린 동생이 자고 있는 방에서 자곤 했어요. 여느 때와 같이 포대기에 싸져 있는 동생 옆에 자고 있던 어느 날 동생이 귀를 찌를 듯한 정도로 크게 우는 바람에 잠에서 깨고 말았죠. 동생에게 가까이 가보니 얼굴이 시뻘개진 채 울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엄마가 달려와 다짜고짜 저한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에 찬 악에 바친 소리였어요. 너, 네 동생 이렇게 얼굴 빨개져서 울고 있는 동안 뭐 했어? 동생 잘 보라고 방에 같이 두었더니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제가 무어라 변명할 새도 없이 엄마는 제 팔뚝을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동생을 병원에 데려가야겠다며 나가셨죠. 그리고 그날 갑작스러운 열병을 앓던 동생은 병원으로 가던 도중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우리 승민이가 죽은 거라고. 네가 옆에서 잘 돌봐줬으면 이렇게 허망하게 죽진 않았을 거야. 어린 나이에 들은 엄마의 책임 전가에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그 나이에 전 죄책감이라는 벌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후 아버지의 체벌이 있으셨어요. 제 종아리를 회초리로 있는 힘껏 때리셨고 전 그날 걷기도 힘들 정도로 팅팅 부은 다리를 싸매고 혼자 눈물을 훔친 채 연탄불 하나 때우지 못한 방 안 구석에서 웅크린 채 잠을 청했답니다. 그리고 동생의 장례식이 치러졌어요. 순간순간 저를 노려보던 어르신분들의 그 눈초리들. 저는 그 눈빛과 말들이 몇 해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네요. 전현이지? 지 동생 잡아먹은 년. 그렇다니까. 어디 계집으로 태어나서 하나뿐인 지 귀한 남동생을. 친지 어르신분들은 어린 제가 앞에서 듣던 말던 대놓고 손가락질을 하며 혀를 차시거나 욕을 하셨고 전 장례식 내내 그 얇은 모시적삼이 축축히 젖어갈 정도로 눈물을 훔쳤답니다. 이후로 부모님에게 오빠들과의 차별은 물론이고 덩달아 미움까지 사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국민학교에 올라간 뒤였어요. 식사를 하자며 작은 원통 식탁을 들고 오시던 엄마가 말하셨죠. 우리 아들들 맛있는 고등어 먹자. 엄마가 아들들 먹으라고 연탄불에 구워왔어. 엄마, 저는요? 이년은 그냥 김에 간장 한 종지면 족하지. 뭘 바라는 거니? 지금 주는 밥마저 뺏기기 싫으면 그걸로 감사하며 먹으렴. 네. 저는 항상 주눅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빠들에게 기름 발린 고등어에 가시를 발라주며 흰 쌀밥 위에 양손 정성스레 올려주는 엄마를 한번 쳐다보았고 그저 보리밥을 싼 김에 간장 한 방울을 찍어 먹으며 풍기는 고등어구이 향만을 음미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허기진다는 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었죠. 학교를 갈 때에도 엄마의 시선은 온통 오빠들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어요. 상민아, 영민아, 도시락 가져가야지. 도시락 가져가라는 엄마의 말에 후다닥 다시 돌아오던 오빠들은 도시락 보자기를 챙기며 말했어요. 오늘도 소세지 넣었어? 그럼 엄마가 오늘은 소세지랑 계란 후라이도 같이 넣어줬어. 환히 웃으며 말하던 엄마는 이후 저를 보더니 아까와는 다른 무뚝뚝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너는 학교 안 가고 뭐 하는 거니? 엄마, 저도 점심에 도시락 먹고 싶어요. 한번 용기 내어 엄마에게 두 손을 모아 공손히 부탁해 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달라진 게 없었죠. 계집 주제의 점심 타령은 아침 저녁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겨. 어디 이 판국에 삼시세끼를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건방지게. 헛소리 할 거면 학교 가지 말고 집에서 일하던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결국 아무 수확 없이 오빠들에게 물려받은 낡아빠진 책가방을 들며 학교로 향했어요. 소심하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제 성격 때문인지 쉽사리 친구들은 저에게 다가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국민학교를 다니는 내내 저는 외톨이였습니다. 요즘 들어 소위 말하는 왕따와 같았어요. 그래도 저를 괴롭히거나 제게 직접적으로 막말을 하는 애들은 없었어요. 그저 다들 숨어서 뒤에서 속닥거렸죠. 야, 제가 6살 때 동생을 잡아먹고 내라면서? 응, 내가 엄마한테 들었어. 불길한 아이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더라. 맞아, 나도 들었어. 실제로 보니까 더 음침해 보이는 것 같아. 야, 그만해. 저러다 애 듣겠다. 애들의 수군거림은 이제 익숙해졌어요. 누가 저에 대해 얘기를 한 건지는 너무나도 잘 알기에 일일이 말하며 설명하기 뭐했어요. 엄마가 아줌마들과 뒤에서 제 얘기를 저런 식으로 했던 걸 제가 들었으니까요. 그저 모른 척하는 게 편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저는 학교에 와 있는 시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차별 없이 동일하게 대해주시는 선생님과 운동장에서 걱정 없이 뛰어놀며 무언가를 배워간다는 것도 항상 어디서나 홀로였던 저에겐 외로움을 달래주는 벗과 같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3살 때쯤 일어난 일이었어요. 곧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춥디 추운 겨울날이었죠. 방을 데우기 위해 피운 연탄불의 작은 불씨로 인해 집에 화재가 일어났었어요. 갑작스레 일어난 화재로 저희 집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재가 난지도 모른 채 방 안에 있던 오빠들과 저는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있었어요. 오빠들은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고 있었고 저는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뒤늦게 책의 글씨들이 뿌옇게 보이고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한 저는 연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불이야, 불! 얘들아, 어서 나오렴, 어서! 뒤이어 달려온 엄마의 부름에 저희는 급히 방을 빠져나가려고 했어요.
오빠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며 다퉜죠. 그 순간 천장에서 불에 탄 석가래가 우르르 떨어졌고 저희 앞을 가로막아 버렸어요. 절망하고 있는데 그 사이 틈새로 엄마가 손을 뻗어오셨고 이어 큰 오빠를 먼저 빼내셨죠. 다음 작은 오빠마저 빼낸 그때였어요. 하필이면 불길은 더욱 크게 번져 가버렸죠. 그 사이 불에 달궈진 나무 판자가 떨어지며 파편이 제 볼에 튀었고 저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쳤어요. 더 이상은 위험하겠다 감지한 건지 엄마는 이후로 제게 손을 뻗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이 너무 두려워 방 안에 홀로 갇힌 채 벌벌 떨고 있었는데 안방을 빠져나오던 아버지가 온 힘을 다해 문을 부수고 방으로 와주셨죠. 모포를 둘러싸고 있어 겨우 불길을 면했던 아버지는 제게 그 신락 같은 희망인 모포를 전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서 너 먼저 이거 쓰고 나가야 돼. 나도 곧 따라갈 테니까 걱정 말고 빠르게 나가야 돼. 전 눈물을 후두둑 쏟아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뒤 황급히 온몸에 도포를 뒤집어 쓴 채 방을 빠져나왔죠. 방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제 몸의 일부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화상 자국으로 뒤덮여 버렸어요. 볼에도 꽤 커다란 자국이 남아버렸고요. 아직도 그 화상 자국을 보면 그때 그 끔찍했던 화재의 기억에 다시금 그 고통이 실현되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나온 곳에는 검게 그을린 재를 묻힌 채 숨을 허덕이는 오빠들과 저를 보더니 놀래 달려와 안아주던 엄마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비명을 지르며 고통에 몸부림치던 저를 버리고 가던 엄마의 뒷모습을요. 때문인지 엄마의 처음으로 안아주던 그 뜨거운 포옹이 저는 그저 달갑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아버지는 끝내 그 방을 빠져나오지 못하셨고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지막 희생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미어져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가 목숨 바쳐 구해준 제 인생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순간의 사고로 재산이 모두 불타버린 저희는 너무나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순간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었고 잠시 동안 친척집에 머물러야 했죠. 그렇게 국민학교 졸업장이 마르기도 전에 엄마는 저를 봉제 공장에 취직시켰어요.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 저라도 나가서 돈을 벌고 오라면서 말이죠. 오갈 데도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유일한 벗이었던 배움의 즐거움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좌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 중학교에 가고 싶어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제 말을 들은 엄마는 제 뺨을 찰싹하고 갈기며 역정을 내셨어요. 너 진짜 엄마마저 죽는 꼴 보고 싶은 거니? 네 아빠가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아빠도 없이 우리 네 식구 살아가려면 너라도 돈을 벌어와야지. 오빠들은요? 큰오빠는 중학교도 졸업했잖아요. 네 오빠들은 우리 집안의 유일한 남자들이잖니. 고작 중졸로 학력을 마치게 해서 되겠어? 네 오빠들은 이 어미가 꼭 대학교까지 보내고 말 거야. 저는요? 저도 공부하고 싶어요, 엄마. 계집이 배워봤자 뭐하겠어. 잔말 말고 엄마 욕 보이지 않게 사고치지 말고 가서 일이나 잘하렴. 알겠니? 저는 그저 아무 말 못하고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끄덕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14살 어린 나이에 들어간 봉제 공장은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힘들었고 14시간씩 기계처럼 돌아가는 반복되는 일상에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일하며 받은 급여의 80% 이상은 오빠들의 용돈과 학비로 다 들어갔고
전 푼돈도 안 될 만큼 작게 남은 급여로 겨우 입에 풀칠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이곳은 생활 패턴이 동일하고 다들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저를 뒤에서 욕하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렇기에 혼자만의 벽을 치며 살아가던 저도 처음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었어요. 그 친구도 저처럼 가정 형편이 어려운 탓에 부모님이 강제로 취직을 시켰다고 들었는데요. 그 친구는 집안의 장녀인데 아픈 동생들을 위해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면서 서스럼 없이 제게 본인 속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친구 덕분에 저도 처음으로 제 속사정을 다른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었죠. 제 얘기를 듣던 친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볼 쪽 흉터를 매만져 주었어요. 이제는 안 아픈 거지? 응, 이제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처음으로 받아본 누군가의 걱정에 저 또한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 친구와 저는 가족들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몸은 고된 공장 생활이었지만 친구도 생기고 저는 전보다는 조금 더 밝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확실히 웃음도 늘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고 전 오랜만에 집으로 부른 엄마로 인해 화재 이후 처음으로 친척집에서 벗어나 겨우 얻었다는 집을 찾아가 볼 수 있었어요. 높은 언덕 위에 또 계단을 올라가야만 갈 수 있던 작은 옥탑방이었죠. 숨을 헐떡이며 집을 들어갔는데 웬일인지 밥상을 거하게 차려주셨더라고요. 저는 얼떨떨한 마음에 이게 다 무엇이냐며 누구 생일이냐고 물었죠. 그래도 네가 공장에서 열심히 벌어다 준 덕분에 네 오빠들 대학도 갈 수 있게 되었고 우리들도 다시 뭉칠 수 있게 되었는데 엄마가 이런 밥상 하나 못 차려줄 거라고 생각했어? 네, 알아주시니 감사해요. 전 지금껏 엄마가 제게 어떻게 해오셨는지 알았기에 순순히 고마움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쩐지 제게 이러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어쩐지 말에 뼈가 있는 것 같다. 제 말에 헛기침을 하시며 엄마는 대답하셨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엄마의 말에 제 예상은 확신이 되었어요. 어쨌건 너도 이제 20살이 되었잖니. 마침 괜찮은 혼사자리가 들어왔다. 네? 저는 아직 결혼 같은 걸 할 생각은 없어요, 엄마. 엄마 얘기 좀 들어봐. 너 왜 예전에 아빠 친구라며 자주 놀러 오시던 장씨 아저씨 기억나니? 네. 무슨 사업하신다면서 항상 오실 때마다 선물 들고 오셨던 아저씨 기억나요. 그래, 그 아저씨 아들이 올해로 28이란다. 너랑은 나이 차이가 조금 나지만 어디 그게 나이 차이겠니? 애가 참 순하고 착하다 했어. 날짜랑 장소는 엄마가 그쪽 집이랑 얘기해서 알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알겠니? 엄마, 저는 그냥 평범하게 만난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맞선 자리는 부담스러워요. 너는 정말... 사실 네 오빠가 대학 졸업한 지 한참 지났는데도 취직을 못하고 있다. 그쪽 집에서 너를 자기 아들과 맺어만 준다면 네 오빠를 취직시켜준댄다. 우리 집 운명은 너한테 달려있는 거야. 이럴 때만 제 손을 잡으며 부탁하는 엄마가 이제는 가소롭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릴 때는 잘 몰랐기에 그냥 그런 줄 알고 지냈는데 커갈수록 엄마의 아들 사랑이 제겐 점점 가짱게 느껴졌습니다. 생각 좀 해볼게요. 전 한숨을 쉬며 대답했고 그런 제 모습에 엄마는 목소리를 더욱 키워 말했어요. 생각할 게 뭐가 있니? 너 이게 어디 흔한 혼사짤인 줄 아니? 어디 너 같은 게 이런 집안에 시집이나 갈 수 있겠냔 말이야. 잔말 말고 맞선 보고 시집 가라.
그게 너와 네 오빠 모두를 위한 길이야. 엄마의 막무가내에 밥을 먹고 있는 와중이었지만 거하게 차린 한상이었어도 먹는 게 먹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럼 한번 만나보겠다고 하였고 맞선 당일 엄마가 강제로 데려간 미용실에서 난생 처음 머리를 하고 화장까지 받았습니다. 화장을 하니 볼 쪽 흉터가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후 골라준 옷을 입고 시간 맞춰 맞선 장소로 나가니 저보다 먼저 도착한 남자분께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성함을 여쭤보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사실 엄마가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맞선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한번 보고 말자란 생각으로 나왔었는데 인상이 서글서글하니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더라고요. 장씨 아저씨는 제게도 좋으신 분으로 기억에 남아있어 앞으로 더 만나봐도 괜찮겠다 싶었죠. 저희는 몇 번 만나본 후 정식으로 교제를 하였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하던 날 손을 잡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쑥스러워하는 모습이 귀여워 보이더군요. 그런 순수함에 더 마음이 간 것 같습니다. 가족들도 원하는 결혼이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은 제 몸의 화상 흉터를 보고도 크게 거리끼지 않아 했어요. 이 정도 사람이면 저도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었죠. 그렇게 교제한 지 2-3달 만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장씨 아저씨께서는 여전히 인자한 웃음으로 오랜만이라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를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종일관 표정을 풀지 못한 채 딱딱한 표정으로 저를 대하셨죠. 내가 편히 말을 놓을게요. 괜찮죠? 아, 네,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니. 제 말에 고개를 치켜 세우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물으셨어요. 지금 공장에서 6년째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시집 오면 당연히 그만둬야 하는 거 알고 있겠지? 아, 네, 다들 그러시기를 원하시면 제가 뜻에 따라야죠. 이런 말귀는 잘 알아들으니 다행이네. 원래 아가씨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한 발자국도 못 붙이는데 우리 집 영감이 믿을 만한 친구의 딸내미라고 하고 우리 집 아들도 좋다고 하니까 허락은 하겠다마는 내 솔직하게 중학교도 못 나온 며느리는 두고 싶지 않았어. 내 아가씨가 썩 맘에 내키진 않는다는 말이야. 알아듣겠어? 예비 시어머님의 거침없는 솔직한 입담에 옆에 계셨던 장씨 아저씨가 여보 하며 눈치를 주셨고 그제야 한껏 풀린 목소리로 말하셨죠. 어찌됐건 우리 집 식구가 되면 내가 옆에서 집안일도 좀 알려주고 할 테니 나중에 분가를 하더라도 너가 살림을 좀 잘할 때까진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내 너희 신혼방은 나름 잘 꾸며주마. 알겠니? 전 조심스럽게 네 하며 대답하였고 그렇게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 뵌 후 며칠이 지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전 이 소식을 공장에서 만난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해주었어요. 요즘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맞선 보고 바로 결혼해도 되는 거야? 조금 더 만나보고 진짜 괜찮은 사람인지 파악한 후에 결혼해야 하는 거 아닌가? 게다가 그 집에서 시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 엄청난 시집살이가 기다릴 텐데 괜찮겠어? 그 어머님이 너를 썩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면서. 제 얘기를 들은 친구는 진심 어린 걱정을 쏟아내었죠. 전 친구에게 괜찮을 거라며 안심시켜 주었고 친구는 그런 저를 알았다며 토닥여 주었습니다. 시집가서도 잘 살라는 덕담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친구의 걱정이 현실이 되는 건 금방이었어요. 시집을 가자마자 전 온갖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많은 양의 손빨래와 이불빨래, 밥 시간대가 되면 어머님의 명령하에 갖가지 반찬들을 조리했고
식구들의 식사가 끝난 후에야 저는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그릇들을 설거지하고 큰 집을 빗자루로 쓸고 닦고 걸레질하고 모든 집안일이 끝나야 전 그나마 쉴 수 있었죠. 시어머니의 구박도 한몫했어요. 매번 제가 하는 모든 집안일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하셨죠. 지금 이게 걸레질을 한 거니? 어쩜 손이 이렇게 야무지지 못해? 먼지들 군데군데 뭉쳐있는 것 좀 봐라. 깨끗해질 때까지 다시 해. 그래도 시어머니의 이러한 구박은 어린 시절 엄마에게 받아왔던 저력이 있어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묵묵히 시집살이를 해나갔죠. 아버님은 한결같이 제게 따뜻하셨고 남편도 항상 마지막까지 집안일을 마치고 오면 수고했다며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시집살이는 꽤 나쁘지 않았어요. 되려 행복했던 때도 있었죠. 깔끔하게 집안일을 마칠 때에는 시어머니께서 이제야 좀 완벽히 한다며 떨떠름해 보이긴 하여도 고생했다 말 한마디 덧붙여주기도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후 4년 만에 제게 큰 축복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네요. 제 임신 소식은 시댁은 물론이고 친정집에도 경사와 같았어요. 소식을 전하고자 전화를 걸었는데 저 수화기 너머로 엄마가 기뻐하며 축하해 주셨죠. 그래, 왜 이렇게 소식이 뜸한가 했어. 네가 시집간 지 4년이나 지났는데 언제 이 소식을 듣나 했다. 어찌됐건 축하한다. 고마워요, 엄마. 근데 애기가 아들인지 딸인지는 언제 알 수 있다디? 꼭 아들이어야 할 텐데. 안 되겠다. 내가 아는 무당집에 가서 부적이라도 써야지. 하지만 엄마의 이러한 아들 타령에 제 기쁨도 조금은 반감이 되었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떻다고 그러세요. 얘가 또 모르는 소리 한다. 네가 그 집안의 대를 이어줘야 너도 그렇고 우리 집도 그렇고 어깨 피고 살 수 있는 거다. 알겠니?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느낀 저는 이만 끈겠다 전하며 수화기를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아들 타령은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똑같았죠. 우리 뱃속 아기가 딸이든 아들이든 그리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는 그래도 아들이면 좋겠긴 하겠어. 같이 목욕탕도 가서 때도 밀고 축구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에 이어 친정엄마도 아들 하시는데 이제 당신까지 그러면 뱃속 아기가 부담스러워서 나오겠어요? 정말이지 부담의 연속이었어요. 딸이라도 낳으면 당장 내다 버리라 할 기세들이었죠. 시간이 흘러 제 배는 점점 풍선처럼 불러왔어요. 그럴수록 거동이 힘들어지고 숨쉬기도 벅찼죠. 가끔씩 뱃속 아기가 발로 뻥뻥 찰 때면 장기 전체가 뒤틀리는 것 마냥 아파왔어요. 그 광경을 본 남편은 아기가 발길질을 하는 게 예사롭지 않다며 아들인 게 틀림없다며 좋아했죠. 제 걱정은 고사하고 이 와중에도 아들 타령을 하는 남편의 배를 똑같이 때려주고 싶었답니다. 이후 명절이 다가왔어요. 항상 시댁과 함께였기에 이번만큼은 제사만 지낸 후 친정집으로 가서 좀 쉬라고 하는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으셨어요. 전 감사의 말씀을 표한 뒤 남편과 친정으로 향했죠. 안타깝게도 아직 장가를 가지 못한 두 오빠들 때문에 엄마는 홀로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와 남편을 보자 놀라시며 왜 시댁에 있지 않고 여기까지 왔냐고 물으셨죠. 시부모님의 배려가 있었다 말씀드리니 그제서야 반가워하는 눈치였어요. 남편은 피곤했는지 오자마자 양해를 구하곤 바로 잠들었고 엄마는 저보고 편히 앉아있으라 하셨지만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엄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와주겠다며 거들었죠.
엄마도 크게 사양은 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이어 방 안에 있던 오빠들이 슬금슬금 나와 저를 보았죠. 오랜만이네. 시집 잘 가더니 얼굴 좀 핀 것 같다. 누구는 이 낡은 옥탑방에서 이러고 사는데 누구는 좋은 집구석에서 먹고 사니 살판 났겠어? 만들어 놓은 전을 하나 집어먹으며 얄밉게 큰오빠가 말했어요. 그러게 때깔이 고와졌어. 근데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우리 집에선 뭣도 아닌 셋째 딸년이지 뭐. 야, 너 온 김에 우리 담배 한 갑씩만 사다 줘라. 뒤이어 배불러 있는 동생에게 던지는 말본세하며 하다 심부름을 시키는 작은 오빠가 얄밉게 텔레비전을 틀며 말했어요. 엄마는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말리거나 제지하는 것도 없이 묵묵히 전을 부치고 계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거절하였지만 좋은 집 사모님 되더니 오빠들 하는 말이 웃음냐며 화를 내는 두 오빠들의 모습에 전 어쩔 수 없이 밖을 나섰어요. 세상 모르고 잠이 든 남편과 오빠들 말이라면 꿈뻑 죽는 엄마에게 대신 부탁을 하기도 뭐했죠. 그렇게 낑낑대며 담배 2갑을 사들고 그 언덕을 올라 옥탑방 계단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을 다 올라오니 순간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병원이었어요. 옆에선 보호자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을 부르니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았는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천천히 들어 저를 보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이 울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배가 홀쭉해져 있다는 것도요. 세상에 나와 빛 한 줌 보지 못한 제 아기는 그렇게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온몸이 팅팅 부을 정도로 오열을 하다 보니 화상 흉터들이 쑤시는 것 같더라고요. 괜히 제게 심부름을 시킨 오빠들이 미웠고 그걸 옆에서 보면서도 말리지 않고 조용히 있던 엄마도 미웠습니다. 그렇게 떠나게 한 제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고 그 상황이 절망적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더욱 냉혹하게 만든 현실은 아직 몸조리도 끝내지 못한 제게 뺨을 때리며 욕설을 퍼붓는 시어머니와 그 광경을 지켜보고도 말리지 않는 시아버님과 남편이었죠. 임신 이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던 시댁 식구들은 한순간에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제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죠. 이후 트라우마라도 생긴 건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마음의 준비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아이를 원하였고 몇 번이고 제게 아이를 갖길 시도했지만 저는 몇 번이고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식구들의 냉대는 똑같았습니다. 아가 국이 좀 짜구나. 간을 다시 해야겠어. 요즘 따라 음식간이 하나도 안 맞는구나. 신경 좀 써야겠다. 평생 반찬 타박 없으셨던 아버님은 이후 간이 안 맞는다며 핀잔하기 일쑤였고 얘, 달인질을 할 거면 좀 제대로 해야지. 여기 아직 주름진 거 안 보이니? 어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모든 집안일을 따라다니며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시어머님이었죠. 여보, 이제 들어와요? 오늘도 늦었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점점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에도 별다른 대답이 없이 화장실로 간 남편은 씻고 오더니 저에게 등을 돌려 잠을 청했죠. 점점 늦어지는 횟수가 늘어나고 이제는 외박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기다리며 전 뜬 눈으로 밤을 새기도 했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뒤늦게 남편이 들어왔어요. 당신 어디 있다 이제 오는 거야? 하루 다 멀다 하고 늦게 들어오고 이제는 외박까지?
같이 일하시는 아버님은 퇴근 시간 맞춰 오셔서 저녁도 드시고 하시는데 당신 혹시 여자 생겼어? 전 아무렇지 않게 방에 들어와 옷을 갈아입으려는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이거 놔. 아빠가 이제 사업 일부를 내게 위임했어. 그래서 지금 거래처 접대도 하고 온 거고 다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데 생각하는 꼬라지하고는. 제가 부여잡은 옷깃을 떼어내며 큰 소리로 그 자리를 피하는 남편이었어요. 전 의심스럽긴 해도 남편의 말을 믿고자 넘어갔죠. 그런데 며칠 뒤에도 외박을 하고 온 남편의 자켓에는 여자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전 이 향수의 근원지를 또 전처럼 물어봤자 이리저리 핑계대며 둘러댈 것이 뻔하니 무엇이 진실인지 직접 가보자 생각했죠. 그래서 다음날 남편 퇴근 시간대에 맞춰 회사 근처로 가보았습니다. 시부모님한테는 남편이 오랜만에 둘이 밖에서 데이트하자며 불렀다고 거짓말로 둘러대고 말이죠. 그렇게 남편이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옆에서 어떤 여자를 태우고 차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회사는 아버님의 사업체였기에 집과 거리가 가까워 평소에 남편은 그냥 걸어 다녔고 특별히 거래처와 접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올 때만 차를 타고 나갔었습니다. 요즘 시아버님은 회사를 남편에게 물려주기로 맘먹었는지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빨라지더라고요. 남편은 그럴수록 더욱 늦어지고 오늘처럼 차를 가져가는 일들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그저 남편 말대로 거래처 접대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거래처 사람이라고 하기엔 진한 화장에 너무나도 젊은 여자가 옆에 타고 있더라고요. 전 순간 어안이 벙해졌지만 행여나 놓칠까 뒤에 오는 택시를 마구잡이로 타고 남편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이 향하던 곳은 회사와 집에서 꽤 멀리 떨어져 여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어요. 남편은 차에서 내려 그 여자와 팔짱을 끼고 그 여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 분노에 온몸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철퍽하고 소리를 내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소리를 들은 건지 제 쪽을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래 그 자리에 멈춰 서더라고요. 저는 빠르게 눈물을 닦아내고 옆에 여자를 가리키며 물었죠. 옆에 여자 누구야? 누군데 이런 데를 와? 거래처 사람이라는 헛소리 할 거면 집어쳐! 그랬더니 옆에 여자가 남편과 더욱 밀착하며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오빠 애인인데요? 오빠가 결혼한 건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미행하며 찾아올 줄이야. 정말 불쾌하네요. 가자 오빠. 그렇게 새침을 떼며 뻔뻔하게 말하는 상간녀는 제 남편을 데리고 뒤돌아섰고 전 떠나려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외쳤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말이죠. 그랬더니 들려오는 남편의 답에 저는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뱃속에 애 하나 간수 못하고 트라우마랍시고 맨날 방구석에서 질질 짜는 주제에 그나마 집구석에서 편히 먹고 살게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길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따라와? 그러더니 제 손을 잡아떼며 그 여자를 데리고 기어이 제가 보는 앞에서 여관을 들어가더군요. 그 여자는 들어가면서 잠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리더라고요. 꼭 비웃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은 채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길로 도저히 시댁애가 남편의 부모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 전 하나뿐인 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당시엔 지금처럼 휴대전화가 없었기에 길가에 놓인 공중전화를 이용했어요. 몇 번의 신호 끝에 친구가 전화를 받았고 전 지금까지의 사정을 모두 말했죠. 친구가 저보다 더욱 길길이 날뛰며 당장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하더라고요. 친구도 20살이 되었을 때 저처럼 공장을 나와 버스 안내와 전단지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하며 검정고시를 준비하였어요.
아팠던 동생들이 지금은 많이 나아져 더 이상 본인이 돌보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이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드디어 해나가는 친구가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찾아간 친구네 집은 대식구였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수험생 둘째 동생과 갓 고등학교에 올라간 쌍둥이 셋째, 넷째 동생, 그리고 15 사춘기 막내 동생까지. 넓지 않은 집안이 북적북적했어요. 친구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저녁을 먹지 못한 제게 따뜻한 밥상을 가져다 주셨어요. 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엄마의 정이 가득 담긴 따스한 밥상에 그만 울컥 눈물을 쏟으며 감사히 먹겠다는 인사를 전하곤 밥술을 떴죠. 그런 제 모습에도 친구네 어머님은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으라며 따뜻한 보리차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며 고개를 끄덕이고 마저 식사를 마쳤습니다. 뱃속 아이를 그렇게 보낸 후 이렇게까지 밥을 제대로 먹은 적이 있나 싶었어요. 밥 한 술 뜰 때마다 떠나간 아이 생각에 신물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대충 밥 몇 숟갈로 끼니를 때웠답니다. 친구네 가족들의 배려로 간단하게 씻고는 친구의 안내로 작은 방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 방에서 자면 돼. 둘째가 수험생이라 공부하는데 조금 예민해서 시끄럽지 않게만 조심해주면 괜찮을 거야. 정말 고마워. 비록 두 다리 뻗고 자기엔 다소 협소한 방이었지만 이마저도 감사했던 저는 친구에게 진심을 다해 고맙단 말을 전하고 잠에 들었죠. 다음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고 도착하니 시부모님은 저를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두 분이 함께 거실에 앉아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셨죠. 전 솔직하게 어제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남편이 여자와 같이 차를 타고 가는 모습부터 여관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본 것, 그리고 제게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 여자를 감싸고 돌며 소리친 것까지 모두 말하였고 시부모님은 잠시 말씀이 없으시다 이내 알겠다며 들어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시부모님이 쑥덕대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내가 오죽하면 바람을 필까? 본처가 잘해야 바람을 안 피지. 제가 못하니까 우리 애가 밖에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 남편 바람 핀 것도 제 탓으로 만드는 시어머니와 조용히 말해야지. 거참 조심성이 없어. 그러다 애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런 시어머니 입단속을 시키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듣던지 말던지 내가 제일 무서워서 내 집에서 말도 맘대로 못해요? 뒤이어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이혼이 마음대로 쉽게 되는 일이 아니었기에 결심이 마치자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외도 현장을 목격했던 일들을 얘기했고 저를 옹호하는 답변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뒤이어 들려오는 엄마의 말에 저는 적잖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얘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네. 남자가 밖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뭐. 그딴 걸로 이혼이네 뭐네 말을 짓거리고 있어. 희여인이가 우리 집과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구나. 잔말 말고 얌전히 내조나 잘하고 있어. 소리를 냅다 지른 친정엄마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전 한참을 끊어진 수화기만 바라보다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친정엄마나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더 집중하자고요. 그날도 어김없이 뒤늦게 온 남편에게 이혼하자며 먼저 말을 꺼냈죠.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처음에는 조금 당황하나 싶더니 곧 비웃으며 묻더라고요. 당신이 나가면 혼자서 뭐 어떻게 살려고? 이혼한다면 장모님은 당신을 절대 받아줄 것 같지 않고 뭐 하나 있는 그 가난한 집 친구한테 빌불기라도 할 건가?
남편의 말이 영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전 그저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제가 원한다면 시부모님께 대신 말을 전해보겠다며 방을 나섰습니다.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시부모님 방으로 들어간 남편을 전 뒤에서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이 뭐라 하는 것 같더니 시어머님은 어이가 없는지 본인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계셨고, 시아버님은 문틈 사이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저를 눈치채셨는지 제 쪽을 바라보시더니 나와 말씀하셨어요.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 전 시아버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겉옷을 걸친 뒤 나왔어요. 집 앞을 천천히 걷는데 옆에 나란히 걷던 시아버님이 제게 물으셨죠. 너희 아빠와 내가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말해줄까? 저를 바라보며 물으시는 아버님에게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희 아빠와 나는 군대에서 만났었지. 너희 아빠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단다. 6.25 전쟁 시 우리는 함께 참전했었고, 날아오는 총에 내 대신 너희 아빠가 맞았었지. 너는 잘 몰랐겠지만 발 쪽에 총알을 빼낸 흉터가 있을 거다. 난 항상 빚을 지며 살고 있다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집이 그렇게 화재로 다 타버리고 그 친구마저 그렇게 떠나버리고 나니 내 이 남은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었어. 그러다 나이가 다 차도록 제대로 된 여자 하나 데려오지 못하는 내 아들 녀석과 참 똘망똘망하니 귀여웠던 네가 생각나더라. 마침 너도 20살이 되었다고 하니 내 아들과 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그보다 더 흡족한 게 없었어. 둘이 결실을 맺고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면 내 그걸로 신세를 다 갚겠구나 싶었지. 그래서 네 오빠도 사돈과 얘기한 끝에 네가 결혼하면 취직시켜주겠다 조건을 건 거야. 그런데 뱃속의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는 네 모습을 보자니 가슴이 답답한 게 네 탓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괜히 미워지더구나. 그래서 그동안 내가 심술이 좀 나 있었던 것 같다. 그건 내 사과하마. 그리고 저 아들 녀석 일은 내가 면목이 없구나. 원한다면 이혼도 허락하마. 그런데 나를 보고 조금만 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보면 안 되겠니? 저 아들놈에게는 내가 따끔하게 말해 놓을 테니 말이다. 이 늙은 시애비 부탁이다. 처음 듣는 아버지의 과거 얘기 때문인지 아버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부탁 때문인지 얘기를 듣는 내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을 믿어보고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남편은 아버님께 어떻게 말을 들은 건지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때와 같은 일은 없을 거라며 사과하더니 전처럼 외박을 하지 않고 늦게 들어오는 날보다는 정시에 들어오는 날이 점점 많아져 갔어요. 하지만 한번 틀어진 남편과 제 사이는 다시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쉽게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이 아니었기에 저희는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하였죠. 그냥 명목상 부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행실에만 충실한 채 살았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갑작스레 친구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친구는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며 쉼없이 달려온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해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하였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이제 접고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 걸로 일하고 있었어요. 전 친구의 부름에 친구가 일하는 백화점으로 갔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할 남편이 그곳에 있더라고요. 전 반갑게 남편을 부르려는 순간 옆에 여자와 나란히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전에 제가 봤던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죠.
그 여자에게 화장품을 선물해주는 것 같았어요. 연애 때 이후로 생일에도 선물 하나 제대로 못 받아본 저로서는 어이가 없어 실수만 나오더라고요. 개벌은 남 못 준다고 남편의 그 무섭다는 늦바람은 저를 속여가며 계속 이어가는 중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기만했다는 배신감에 치가 떨렸고 더 이상은 상종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뒤로 한 채 백화점을 벗어나려는데 뒤늦게 나타난 친구가 저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저 여자 네가 말한 네 남편이랑 바람난 여자 맞지? 응. 너가 피할 게 뭐가 있어. 잘못은 저들이 했는데.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건 맞지만. 그럼 너 계속 저런 인간이랑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그 집에서 나와. 사람들이 아무리 이혼녀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런 뻔뻔한 사람이랑 어떻게 사니? 그리고 친구는 솔깃한 제안을 하나 했어요. 동생들도 다 잘 자랐고 이제 독립하려 하니 자기와 함께 살자는 제안이요. 제 친구는 외모도 반반하니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지만 제가 옆에서 이런 안 좋은 모습만 보여서 그런지 결혼 생각이 없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사는 친구가 참 부러웠어요. 일단 친구에게는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며 집으로 갔죠. 이후 퇴근 시간대쯤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가 백화점에서 그 여자와 함께 있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저녁상을 차리라 하더라고요. 전 당장이라도 주걱으로 남편의 볼을 치고 싶었지만 애써 참으며 식탁 위에 밥상을 차린 뒤 남편을 불렀고 옷을 간단하게 갈아입은 남편은 여느 때처럼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식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 맞은편 의자에 앉았고 남편은 잠시 저를 보는 듯 했으나 마저 식사를 이어갔죠. 제가 입을 떼기 직전까지는 말이죠. 나 당신 백화점에서 봤어. 그때 그 여자랑 아직 만나고 있는 것 같더라? 근데 저녁은 꼭 집에 와서 먹네? 왜? 혹시 또 잘못해서 아버님한테 사업체라도 뺏길까 두려운 건가? 나름 침착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게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말을 들은 남편은 먹던 식사를 멈추곤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까 백화점에 있었구나. 이미 걸린 마당에 너한테 더 숨길 이유도 없겠다. 사실 우리가 부부가 맞긴 하니? 너랑 내가 부부 관계를 안 한 지도 5년이 지났어. 이 관계를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그리고 너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 많았는데 마침 잘 됐네. 우리 이만 끝내자.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하던 남편의 모습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사실 영 틀린 말도 아니었기에 더욱이 남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잠시 침묵하고 있는데 언제 들어와서 얘기를 어디부터 들으셨던 건지 아버님이 성큼성큼 오시더니 남편의 뺨을 때리셨죠. 이 고얀 놈! 내가 그리도 가정의 평화를 깨지 말랬거늘! 전 남편을 더 치려는 아버님을 말렸고 돌아간 뺨에 손을 갖다 대던 남편은 아버님에게 소리쳤어요. 저희가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더 이상 이런 강목 같은 여자랑은 못 살겠어요. 이혼 허락해주세요. 그래도 이놈이? 아버님은 다시 한번 남편을 향해 손을 올리셨고 저는 그런 아버님을 막으며 말했어요. 저도 이제 이 관계 정리하고 싶어요, 아버님. 지금껏 저희 아버지 몫까지 저를 예뻐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지만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버님은 제 말을 듣더니 올리던 손을 내리며 숨을 고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시며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님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이윽고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해라. 자식 잘못 키운 내 탓이 크다. 아버님이 건네준 통장에는 꽤나 큰 금액이 들어있었어요. 저는 부담스럽다며 괜찮다 사양했지만 제가 받아야지 두 다리 뻗고 편히 쉴 것 같다는 아버님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고 그 길로 저는 짐을 싸고 나와 친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오는 길에 큰 짐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본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어디 가냐고 물으셨지만 전 그저 안녕히 계세요라는 인사만 남긴 채 길을 떠났죠. 작은 친구네 집에 오래 신세를 질 수 없었기에 친구와 저는 곧바로 작은 방 하나를 얻었고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하나씩 밟아갔어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노발대발하며 제게 소리쳤죠. 이 여인이가 내 얼굴에 먹칠을 하는구나. 버러지 같은 것. 행여나 갈 데 없고 굶주려도 내 집에 오거나 내 집에서 콩 하나라도 얻어먹을 생각 말아라.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야. 분노에 찬 목소리로 전화를 끊어버린 엄마는 이후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제 목소리만 들린다면 바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문전박대에 하루는 제게 소금까지 치며 저를 귀신 취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찾아가지 않겠다 다짐한 저는 이후로 친정 식구들과는 연을 끊다시피 살았죠. 이혼까지 완벽히 끝나 더 이상 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게 된 저는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 전에 봉제 공장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재봉틀 하나를 집에 사두었고 국민학교를 다니던 시절부터 예쁜 옷을 입은 또래 친구들을 보며 초라한 제 옷차림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했던 기억을 떠올려 옷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새벽에는 동대문에서 저렴하게 옷감을 구해왔고 배운 적은 없어 썩 좋다 할 순 없는 그림 실력을 그나마 동원 삼아 차근차근 옷을 만들어갔죠. 완성된 옷을 본 친구는 감탄하며 하던 일을 접고 모아둔 돈으로 아버님께 받은 제 위자료를 함께 보태 작은 옷가게를 차렸습니다. 시작은 좋았으나 마땅히 홍보를 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처음엔 파리만 날리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하나 둘 찾아오셨던 손님들이 또 찾아오게 되고 가격에 비해 옷 퀄리티가 좋다는 칭찬까지 받으며 옷가게는 점차 성장해 갔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을 배워야 한다는 친구를 따라 학원을 다니며 인터넷 쇼핑몰까지 시작할 수 있었죠. 지금 짧은 글로 간략히 요약하여 제가 얼마나 힘들었고 노력하였는지 크게 와닿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에 2-3시간씩 잠을 자가며 옷을 만들고 또 이것저것 배운 끝에 인터넷 쇼핑몰까지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 제 소식을 어떻게 전해들은 건지 억겁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할 말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제게 큰 수모를 겪게 한 엄마이기에 그냥 무시하며 살아가고 싶었지만 한 번은 집에 찾아가 보자란 생각에 오랜만에 그 언덕을 지나 옥탑으로 향했죠. 그 동네 근처는 몰라보게 변했지만 어찌된 건지 그 동네만은 그대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낡은 건물은 더욱 노후되어 곧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집을 이리저리 훑고 있는 제게 엄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곧 이 지역도 재개발에 들어간다며 자기는 다 늙어 죽으면 그만이지만 이 집에 살고 있는 큰오빠가 걱정이라면서 말이에요. 그제야 집을 보던 눈길을 엄마에게로 돌렸어요. 그동안의 세월을 말해주듯 여기저기 피어있는 검버섯과 나무에 나이테처럼 줄이가 있는 주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엄마도 저를 위아래로 훑으며 말씀하셨죠. 너 옷가게인가 뭔가 옷 만들어서 성공했다더니 그 말이 진짜인가 보구나. 나는 너가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다. 입은 옷이며 들고 있는 가방이며 아주 곱구나, 고와. 제 엄마가 갑자기 이런 태세 전환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언제는 귀신 내쫓듯 소금 뿌리며 문전박대할 땐 언제고 말이에요. 오늘 저를 부른 이유는 하나였어요. 병들고 아픈 자신을 대신해 오빠들을 돌봐달라는 얘기였죠. IMF 당시 남편의 사업은 부도 위기에 다다르게 되어 결국 오빠들은 정리해고되었다고 했어요.
작은 오빠는 결혼 후 이 집에서 나가 작은 집에 월세를 살며 겨우 자식들 먹여 살리며 이 일 저 일 하며 먹고 산다고 하였고, 큰 오빠는 결혼 후 새언니에게 손찌검을 하다 결국 이혼까지 당해 지금은 엄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빠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기 싫다고 좀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자기 아들들만 걱정하는 엄마가 너무나 미웠어요. 천륜을 거스르더라도 전 엄마의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싶지 않았죠. 일단은 알겠다며 엄마에겐 안심을 시킨 뒤 그럼 나와 함께 여행 한번 다녀오자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 마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큰 계획을 세워두고 엄마와 함께 섬으로 여행을 떠났죠.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안에도 오빠들도 함께 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아들 생각뿐인 엄마를 보며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죄책감을 덜어냈습니다. 도착한 곳에선 모래사장도 거닐고 소문난 맛집 명소에서 바다도 보며 밥을 먹은 뒤 날이 어두워질 때쯤 미리 입소 비용을 지불해둔 요양원으로 엄마를 데려다 놓았죠. 여기는 어디냐며 당황해하는 엄마에게 오빠들에게 말해두었으니 오빠들이 정말로 엄마를 생각한다면 데리러 올 것이라고 말하고 전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뒷모습을 보며 이름을 애타게 부리는 엄마를 애써 외면한 채 저는 오빠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있는 요양원과 함께 이곳에 엄마를 버려두고 왔으니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후로 전 연락처를 모두 바꾸고 거주지도 숨긴 채 엄마와 오빠들과는 절연한 상태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름도 개명하고 지금은 제가 너무도 갖고 싶던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검정고시를 통해 얻게 되었어요. 다 늙어 준비하는 시험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친구는 좋다고 따라다니는 남자들 다 거절하더니 결국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예쁜 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일과 연애하며 바쁘게 살고 있죠. 사업체가 꽤 커져 사무실을 좀 큰 곳으로 옮겼고 이제는 직접 재봉을 하지 않고 그려놓은 스케치를 공장에 맡겨 대량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네 가정을 보며 외로운 마음이 들고 부럽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웃도 도와가며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기부도 하며 제 삶을 누구보다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어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네요. 어떤 분들은 제 얘기를 들으며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했다며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네요. 하지만 전 그날을 후회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딸이라며 차별받고 천대받던 세월에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엄마를 버리고 온 뒤에야 비로소 저만을 오롯이 보며 살아갈 수 있었고 제 인생이 더 아름다워졌다고 느끼거든요. 참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제 파란만장한 삶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